안녕하세요. 어대원 선생님입니다. 4월 5일 우리 국가직 보호직 9급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사회복지학개론 제가 총평과 해설을 그날 바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또 영상으로 제가 이야기할 때 더 어떤 조언과 함께 또 잔소리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이러한 정도 수준의 문제면 100점 만점이 정말 수두룩하게 나올 만한 그런 문제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9년 동안의 선택 과목 제도가 있었고요. 그때 뭐 대부분이 뭐 사회복지학 개론이나 뭐 형사소송법 같은 거를 그 선택 과목으로 선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다른 과목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보호직은 또 형사정책으로 바뀐 상태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직렬 전문 과목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너무 떨어졌어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직렬의 전문 과목인데 안타까운데, 제가 이거를 하다가 너무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화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평소에 강조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무난하게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에도 이제 100점 맞은 학생이 글을 올렸는데, 근데 또 그 학생은 또 보호직이 주 목표가 아니고 또 6월에 사회복직이 또 주 목표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은 또 기쁜 마음으로 올렸죠. 올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준비한 거를 이제 읽겠습니다. 제가 말로 하면 제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성심성의껏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과 잔소리입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제가 해설을 하나하나 하면서 선생님이 평소에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많이 가르쳤어 뭐 한 번 가르쳤어 얘기 다 할 겁니다. 자, 직렬 전문 과목인 사회복지학 개론을 절대 다수의 많은 수험생들이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삼았던 시기, 그 시기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요, 100점 만점이 정말 수두룩했을 거고요. 했을 거고, 그랬던 시험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카페에 있는 저의 총평 한번, 시간 아깝다 보지 마라. 보지 말고,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자,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실강생이 166명인데 그 중에서 저의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지요. 실전 동형 모의고사 평균 성적, 제가 출제한 문제가 항상 실제 시험 문제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제한 문제의 평균 성적보다 반드시 실제 시험 성적이 높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그 성적이 166명 중에서 100등 안에도 들지 못했던 학생, 100등 밖에, 그러니까 휴먼 장학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100점 만점이 여러 명 나왔던, 와, 얘네들이 꿈이나 꿨겠습니까? 자기가 100점 맞으리라? 근데 얼마나 이게 적중률이 높았길래 그 단기간에 올렸을까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 보호직 문제가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은 이런 이제 표현을 제가 몇 번을 했어요. 야, 이번 이런 문제에서 100점 맞은 거 그냥 정상이야. 그냥 정상이야. 그리고 하나 틀렸어? 좀 아깝다. 실수. 다 실수로 틀렸어요. 실력으로 틀린 게 아니고. 근데 실수도 실력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90점이면 뭘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런 수준의 문제에서. 근데 또 보호직은 사회복사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거기에 사회복지학 개론에 대한 고득점 목표까지 없다면, 당연히 노력을 덜 하겠죠? 노력을 덜 하면 뭐 성적도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우리 보호직 학생들 안 그랬는데 선택 과목 9년 동안의 그 폐해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사회복사 자격증을 필수로 하면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삼고 그것에 맞춰 노력하는 사회복지직 수험생 제자들의 경우 100점 만점뿐만 아니라 적어도 90점 이상, 우리가 90점 이상은 대야 사실 고득점이죠, 그렇죠? 적어도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들이 매년 다수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보호직의 경우는 선택 과목 제도 이후 그 9년 동안 사회복지학을 거의 선택을 안 했다니까.
다 이제 사회하고 행정학 해가지고 막 이직열 받다가 저직열 받다가 막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다시 정상화가 됐죠. 그렇죠? 다시 정상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학생들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예전에 사회복지학교는 뭐 쉽고 어쌤이 잘 가르쳐 주시고 그것만 따라가면은 무조건 고득점이야 이랬는데 이렇게 지금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지만 뭐 이게 제가 뭐 반드시 잘못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나 보호직인데 사회복지학교는 고득점 욕심 없어. 그 대신에 타 과목들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정책 타 과목들을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나 삼았어. 사회복지는 그냥 난 대충 봐도 돼.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그런 보호직 수험생이 만약에 자신의 목표대로 사회복지학교로는 뭐 열심히 안 했으니까 뭐 못 보더라도 다른 네 과목을 자신의 목표대로 성적을 거두면 무난히 합격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어느 과목을 더 잘 보고 덜 잘 보든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다. 다만 내가 직렬 전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가급적 자신이 응시하는 그 직렬 그거를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본인의 나름대로의 가치관 이런 게 있을 텐데 가능하면 직렬 전문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건 제가 당연히 선생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합격은 어떻게 됐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회복지학 개론이 고득점 전략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나 사회복지직이야. 근데 나 사회복지학 개론 고득점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있죠? 우리 6월에 개강합니다. 4월에 개강합니다. 4월 말에 개강할 건데 이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각자 자신의 빈틈을 잘 채우세요. 채우시고 적어도 나는 사회복지학계로는 최소입니다. 최소 상위 10% 이내에 들어갈 욕심을 갖고 남은 기간, 아직 기간 많이 남았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오늘 강의 말미에 이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의 일정과 휴먼 이벤트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많냐면 보호직 시험에서 80점 내외의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이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그러니까 보호직 시험 끝나고 보통 한 2달 내외의 공부 기간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를 더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해가지고 아까 고득점 동형에서 빈틈을 더 채워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95에서 100점을 받아서 자신의 합격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사례들이 매년 다수 배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연락 두절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합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이 현장 우리 강의실에 뭐 간식 막 포장 예쁘게까지 해와가지고 현장에 와서 응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매년 이게 무슨 뭐 어셈 수업에 휴먼 강의의 전통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전통이 돼버린 지가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산 증인들이잖아요. 산 증인들 매년. 자, 그래서 2025년 4월 5일 보호직 기출해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해설을 시작할 거거든요. 이 해설을 통해서 평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했던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갈 겁니다. 알았죠? 보호직 학생들은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결과만 기다리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직 학생들은 이제 6월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특히 더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시겠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총평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여기 있는 표는 각자 참고하시고요. 저는 바로 개별 문제에 대한 이제 해설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해설을 할 건데요. 저희 그 실강 수업을 들었던 이제 학생 중에 남학생인데 남학생이 지금 카페에 85점 받은 거를 이제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85점 이제 고득점 이벤트 올리면서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출제한 실전 동형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가 71.1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먼 장학금 5,000원 이제 받았었는데 이 친구가 이번 시험에서 이제 85점을 받았대요. 근데도 아쉬워하더라고요. 왜 아쉬워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틀릴 만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에 강조하는 거 키워드의 중요성이죠.
어떤 단어, 어떤 문구가 보이면 그거를 믿어라. 왜? 공부했으니까. 믿어라. 이거였고, 그 다음에 휴먼 별표의 중요성. 특히 휴먼 별표가 2개 이상인 것은 수험생으로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합격을 바라는 수험생이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죠. 이번에 17문제가 별표 2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보호직 기출이었던 조사의 과정. 보호직 기출이에요. 보호직 기출. 그리고 이제 2문제는 완전 상식. 그렇죠? 그리고 법령 꿀팁이었죠. 그래서 상식이라는 객관식 꿀팁 제가 평상시에 많이 알려 드린 거 문풀하면서 그다음에 법령 꿀팁 있죠? 이거를 적용하면은 당연히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였다는 얘기죠. 이 학생이 사회복지학 85점 맞아서 아쉽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고득점 수기에 최종 합격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후기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걸로 봐서는 그래도 다른 과목들을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근데 그 학생이 틀린 3문제가 10번, 12번, 16번이거든요. 우리 실강 제자였으니까 제가 특별히 이따 한 번 더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휴먼 조교를 하기로 한 제자가 있어요. 이 친구도 보호직 수험생인데 이번 시험에 이제 제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교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조교로 선발이 된 학생인데 사회복지학은 이번에 80점 맞았대요.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80점 맞았는데 틀린 문제가 4번, 18번, 19번, 20번이래요. 그렇게 해서 아까 100점 맞은 사람은 뭐 따로 볼 게 없으니까 이걸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잘 들어주세요. 1번 문제,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사회의 필수 기능과 이를 수행하는 사회 제도를 옳게 짝지은 것.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 사회 제도로서의 개념이 시험에 출제됐을 때 항상 패턴이 똑같다. 뭐였냐? 5가지의 제도가 있는데 각각의 제도가 1차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즉 주로 수행하는 기능이 뭔지를 연결한다. 그랬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제가 항상 강조했고.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1차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상부상조 기능. 경제제도가 1차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생산분배 소비 기능. 가족제도가 1차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사회화 기능. 정치제도가 1차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사회통제. 그렇죠? 법규에 따라라. 법규에 순응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종교제도. 종교제도가 1차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뭡니까? 사회통합 기능 또는 사회참여 기능이죠. 이런 거 틀렸으면 수험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정말 1번 문제가 너무 간단하고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였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휴먼 별표 3개 플러스죠. 가장 별표가 많습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도 금방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현행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죠. 그럼 공공부조니까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하고 또 아동수당은 데모그란트, 사회수당의 대표적인 대표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당연히 보편주의 제도고. 그 다음 4번. 일반적으로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선별주의 프로그램보다 급여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더 용이하죠. 왜?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 보편주의가 안 까다롭지. 그렇지? 조건이 안 까다롭거나 조건이 덜 까다로우니까 행정 절차가 더 용이하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또 공부했어요? 아, 보편주의가 보다 더 운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 3번 보세요. 선별주의자들은 보편주의자들보다 사회통합을 더 강조하는. 너무 웃기잖아. 어떻게 이런 걸 틀려. 그지? 예.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회통합을 더 강조한다 또는 더 넓은 개념으로 사회효과성. 그렇죠? 사회효과성을 더 강조하는 건 당연히 보편주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통합을 강조한다는 건 보편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시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주의를 이제 선호하는 거죠. 자, 틀린 사람 없지? 자, 3번 보세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정이라는 걸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도대체. 일반적인 실천 과정은 맨 첫 번째가 접수, 인테이크. 그 다음이 자료 수집과 사정. 요거였죠? 그 다음이 계획 수립. 그 다음은 개입 단계 또는 실행 단계였죠? 예. 마지막은 뭡니까? 종결평가. 그렇지? 종결평가. 근데 사정이라는 거는 한때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는 거죠. 사정이 뭐예요? 사회복사가 전문가로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사의 주관을 활용해서 본인의 전문 지식까지 활용해 갖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사정인데 어느 순간에만 합니까? 사회복사는 뭐 뇌가 어느 순간에만 있어요? 자, 사회복 실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사회복사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다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개입 계획의 기초를 제공하죠. 그렇죠? 사정을 잘해야 개입 계획도 잘 세우겠죠. 그지? 그다음 4번 보세요.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이루는 너무 당연한 거죠. 클라이언트랑 상호작용하면서 당연히 사회복사가 생각을 해야 하네요. 당연히 하죠. 틀릴 수가 없어. 틀릴 수가. 3번 보세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한데 이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실행이 떠올라야지. 그렇죠? 실행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말로 개입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틀리냐? 자, 틀릴 문제가 없네요. 자, 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아 나와라. 오케이, 4번 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획관리 기법이죠. 이거 우리 오늘부터 휴먼 조교 1일차인 이 조교가 이 문제를 틀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조교가 와 있습니다. 지금 혼자.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획관리 기법입니다. 자, 이거는 뭐가 포인트입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말 수십 번이 아니에요. 수백 번입니다. 수백 번. 수백 번 강조한 키워드의 중요성. 제가 해설에도 써놨습니다. 해설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보호직 시험에서 갑자기 최초로 출제된 게 있다. 뭐 생활 모델이 있었고 그 시험에서 또 구조주의 모델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시험에 최초로 출제가 됐는데 우리는 그 시험에 대비를 해놨는데 그동안 안 나왔던 거를 대비할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적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때 뭘 중심으로 했죠? 키워드. 키워드.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를 딱 보는 순간 아, 쌤이 이거 무슨 모델이라 그랬지? 이래서 정답을 맞추고 100점도 맞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PDCA를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우리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방침관리 기획은 이것만 외워.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어. 근데 PDCA, P는 뭐예요? Plan, D는 Do, 그렇죠? C는 뭐예요? Check, A는 Act.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점검을 하고 그거에 따라 조정을 해라. 근데 PDCA 그냥 외워. 얘는 나오면 그게 포인트니까 라고 했니 안 했니? 했는데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났다라는 거죠? 에? 내가 월별 활동 계획 카드는 시험에 내용이 안 나올 거니까 내용을 지워버렸다 그랬죠? 책에 제목만 있잖아. 얘는 내용이 안 나올 거니까 월별로 활동할 거를 카드에 쓴 건데 뭐 어쩌라고. 이름에 다 써 있는데.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얘죠? 펄트? 펄트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펄트 CPM인데 이 펄트의 키워드가 뭐냐고요? 키워드 CP잖아. CP 주경로, 임계경로, 임계통로 CP였죠? 전체 경로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경로.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해요? 사회복지직 지금 공부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키워드 주경로, 임계경로, 임계통로 CP.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했어요? 펄트 CPM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였고 간트는 뭐가 포인트예요? 왼쪽에는 할 일이 써 있어. 할 일이 써 있어. 쭉 써 있어. 그렇지? 그다음 오른쪽에는 뭐가 돼 있어? 기간이 써 있잖아. 기간에 뭘로 체크돼 있어? 막대 그래프. 막대 모양으로 얘는 뭐 1월부터 3월까지 할 일. 1주부터 뭐 3주까지 할 일. 또 두 번째 일은 뭐 1주 차에만 또는 1월에만 할 일.
이 세 번째 일은 뭐 3월부터 4월까지 2달 동안 할 일. 이거를 내가 머리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할 일. 그다음에 그 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막대기 모양으로 그린다. 그래서 간트 차트를 막대 그래프 차트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키워드가 있다고. PDC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방침 관리 기획이 떠올라야 한다고. 그렇죠? 우리 85점 맞은 학생은 맞았고 80점 맞은 학생은 이거를 지금 하나 틀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또 두 사람이 틀린 게 다 다르냐? 자, 어쨌든 하나는 실강으로 시험을 한 제자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조교를 하기로 한 제자니까 제가 특별히 더 친절하게 자상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사회복지 역사의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런 문제는 정말 매우 많이 나오는 거죠. 일단 문장을 통해서 얘가 뭘 말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외우라고 하는 연도를 외웠냐 안 외웠냐 이거겠죠. 뭐 두 학생들은 다 맞았습니다. 아까 뭐 100점 맞은 학생은 당연히 다 맞았고. 봅시다. 민간 자선기관들의 서비스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선기관들의 활동을 통합 조정하는 협회. 무슨 협회야? 자선조직협회지, 그지? COS. 그 협회가, 야, 너 친절하게 영국 런던까지 얘기해줬네, 그치? 영국 런던 자선조직협회죠? 최초로 설립이 됐죠? 몇 년도입니까? 1869년이죠. 지금 밑에가 안 보여서 제가 그런데 원래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제가 가르쳐주죠. 스타트가 라니까 원래는 가부터 푸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고 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실제 시험장에서 지금 이제 화면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부터 본 겁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1869년이죠. 자, 니은 보세요. 제인 아담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시카고의 헐하우스. 그럼 헐하우스는 1889년이죠? 세계 최초의 인보가는 몇 년? 그렇죠. 세계 최초의 인보가는 1884년. 영국의 토인비 홀이죠. 그렇죠? 그 다음 미국 최초의 인보관. 글린 길드는 몇 년? 1886년. 세계 최초, 미국 최초.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죠? 외웠어요. 그리고 최초라는 수식어는 절대 안 붙는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 최초라는 수식어는 붙일 수가 없잖아요. 왜? 1889년이니까. 근데 중요하다. 시험 여러 번 나왔다. 심지어는 제인 아담스가 단독 출제된 적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889년 외웠다. 가장 유명한 그런 인보관 중에 하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민을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류 처우한 거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그 다음 요, 보호, 아동, 빈곤 아동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처우를 다르게 했죠. 그렇죠? 분류 처우. 그럼 이미 여기서 엘리자베스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더 확신,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법이 영국에서 또 최초로, 그럼 L 정작 길스 공개, 엘리자베스가 정작 길스를 공개했다. 최초가 뭐야? L. 그렇죠? 엘리자베스 빈민 통제법은 몇 년? 그렇죠. 1601년이죠. 그다음 영국의 버크셔 카운티의 한 지역, 버크셔 빵법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버크셔 빵법. 그게 뭐야? 스핀햄 랜드법이죠. 그렇게 해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 포인트가 뭡니까? 버크셔 빵법, 스핀햄 랜드법의 포인트는 임금 보조 제도라는 거죠. 그렇죠? 임금 보조 제도 몇 년? 1795년이죠. 그렇죠? 순서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제가 연도 외우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연도 외우라고. 자, 이따가 또 우리나라 발달사 나올 건데 틀릴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강조한 키워드, 휴먼 별표, 객관식 꿀팁, 법령 꿀팁. 자, 볼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건데 여기 해설에도 있죠. 2020년 보호직 기출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됐죠. 기출문제집에 제 기출문제집에 딸랑 혼자 있습니다. 딸랑 혼자. 자, 거기도 5개로 나왔는데 요번에 또 5개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사 연구가 됐든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맨 처음에 하는 게 자료 분석이에요? 문제제기예요? 문제제기죠. 출제문은 왜 얘를 하나라고 3개로 했을까? 어쨌든 재밌게 했는데 자, 문제 제기라고도 하고 문제 선정, 문제 설정 또는 주제 선정. 내가 연구할 문제가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연구할 문제가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맨 처음이고 그럼 내가 연구할 주제를 정했어. 그럼 나는 이렇게 연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조사를 해야겠다. 뭘 세워요? 계획을 세우겠죠. 그렇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거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내가 분석 해석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조사 설계죠. 조사 설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세운 계획대로 이제 뭐 하면 되죠? 자료를 수집하면 되죠. 계획대로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 자료를 뭐 하면 되죠?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면 되죠. 자, 분석과 해석이 끝났으면 이제 뭘 쓰면 돼? 보고서 쓰면 돼. 보고서. 네. 보고서. 이거 휴먼 별표가 1개죠. 휴먼 별표가 1개지만 그 1개라는 게 뭐야? 시험에 자주는 안 나와. 그죠? 하지만 1개라고 틀려야 돼. 이게 틀려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게다가 보호직 기출인데 그것도 20년도에. 자, 여기 두 사람 안 틀렸지? 안 틀렸습니다. 자, 100점 만점은 틀린 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7번입니다. 자, 사회복지 급여 형태입니다. 지금은 현물하고 현금만 두 가지만 비교하니까 더 쉽죠. 더 쉬워요. 휴먼 별표가 3개 플러스에도 지금 제가 휴먼 별표 3개 플러스짜리 많은데 일일이 얘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 현물 급여는 현금 급여에 비해 목표 효율성이 더 높다. 그렇죠. 준 목표대로 더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물 급여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목표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나온 겁니다. 우리 너무 많이 공부했죠. 다음. 현금 급여는 현물 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효용이 더 낮다.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게 돈이 아닌 걸로 주는 거에 비해서 수급자의 만족이 더 낮다는데 여러분 돈이 좋아요? 돈 아닌 게 좋아요? 돈이 좋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했냐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칩니까 지금? 100점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들은 6월이니까 좀 잘 봐라야.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은 만족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돈이 만족이 높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현금 급여는 현물 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효용이 더 높다. 아니면 뭐 덜 낮다. 이래야 되겠죠? 다음. 현금 급여는 현물 급여에 비해 관리 운영 비용이 더 소요됩니까? 덜 소요됩니까? 덜 소요되죠. 그렇죠? 현물은 엄청난 관리 비용, 행정 비용, 운영 비용이 들어가죠. 현금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렇게 해서 관리 운영 비용이 덜 소요되겠죠? 고로 중요한 거. 현금 급여가 운영 효율성이 더 높다. 그거죠. 다음, 현물 급여는 현금 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통한 자기 결정권을 더 제고할 수 있다. 현물이요? 현물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모순되네. 이 문장 맞는 말인데 4번에서 반대말을 하고 있죠. 틀린 거 너무 확실하다. 그렇죠? 준 목표, 준 용도대로 쓰는 게 뭡니까? 현물이죠. 그렇죠? 현물. 그러니까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자기 결정권 보장 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현금이죠. 그렇죠? 현금. 자, 틀릴 게 없어요. 여러분아. 틀릴 게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 8번 문제가 물론 정답률은 엄청 높지만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서 일하려고 지금 공부하신 거잖아. 나는 이 문제가 나온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보호직 시험에 좀 보호직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소년법이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 안 나와.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예, 공부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호직이 이제 일을 하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 어디죠? 보호관찰소. 그렇죠? 보호관찰소 1위. 왜? 보호관찰소가 전국에 제일 많거든. 예. 두 번째로 많이 일하는 곳이 어디죠? 소년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소년분류심사원. 예. 보호직은 공무원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보호직은 공무원이니 민간인이니?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이 일하는 데는 어디예요? 공공기관이지. 그치? 환장하겠다. 그래도 난 반가워. 보호직 시험에 이렇게 보호직 관련 문제가 나온 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야 하더니 그건 또라이지 또라이.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위치추적 관제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꿈키움센터도 있고 뭐 아주 극히 일부라고 하는데 뭐 치료감호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일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량진에 최초로 제가 보호직 단독 합격 전략 설명회를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합니다. 근데 그때 와서 조언해준 제자 있잖아요. 그때 서병호라는 제자가 2010년에 합격을 했고 그때 사회복지학개론을 잘 봐가지고 다음 연도 보호직 시험 출제 감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 들어가는 그 감독관, 2주 동안 갇혀있는. 근데 그 제자가 그때 와가지고 저는 보호관찰소에서도 근무해봤고요. 맨 처음에 안산보호관찰소, 그 다음에 어디 소년에서 근무했고 분류심사에서 근무했었고 지금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벌써 한 십몇 년 동안 네 군데에서 내 분야에서 일을 해봤구나 그랬죠. 제가 그 영상 꼭 보라고 했잖아. 이건 뭐 정답률이 100이 나와야 되겠지? 자 9번 봅니다. 9번 없죠. 자 조직이론이에요. 옳지 않은 거랍니다.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의 영향력을 중요시합니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중요시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비공식 집단이 뭐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잖아. 인간관계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네, 다 써 있잖아. 근데 그 영향력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대. 말이 됩니까? 이런 건 어때요? 문제 풀 때 바로 1번을 답으로 택하고 얘네들을 시험장에서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어야 돼.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확신하고 갔어? 그건 잘했네. 80점은 아시지만 그건 잘했네. 어차피 내년에 합격할 거니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로는 조직 구성원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심지어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와 같은 그러한 고전 이론들은 조직의 구성원들을 일하는 뭘로 봅니까? 기계로 보잖아. 그치? 기계. 그쵸? 기계론적 입장 갖고 있죠? 다음, 관료제로는 업무 처리에 있어 사적 감정을 배제하죠.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긴 있어. 그렇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니까 원칙과 절차를 또 중요시하고 또 합리성도 확보하고 좋은 점도 있죠. 안 좋은 점은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제도 이론이면은 당연히 개방체계죠. 고전 이론하고 인간관계 이론 빼면은 다 개방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도 이론은 개방체계고 조직이 속해 있는 무슨 환경?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 키워드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인파워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는 뭐 인파워먼트를 권한 부여 또는 역량 강화 등등으로 했고 제가 인파워먼트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많이 내려줬어요. 여러 번 반복해줬죠. 인파워먼트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거다. 또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다. 이게 인파워먼트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한 능력 중에는 클라이언트의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잘해야 본인의 역량이 강화되니까. 그 다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문장이네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죠. 파트너십.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양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다만 이제 그러한 내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인파워먼트 모델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보세요.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삶을 또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역량 증진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여기 써 있잖아. 환장하겠다. 키워드. 우리 85점 받은 우리 실강생 올해 보직 합격할 것 같은데 요거 틀렸단 말이야. 왜 틀렸을까요? 그죠? 눈이 뒤집혔나 봐. 아니면 마킹 실수 아닐까요? 왜냐면 그 제자가 답을 2번으로 했더라고. 본인이 틀리고 너무 어이없어 하지 않았을까? 그거 아쉬워하죠, 당연히. 어떻게 2번으로 틀립니까, 이거를. 눈이 식으면 그래, 원래. 뭐가 식으면 그렇다고. 자, 봐봐. 역량 증진이 역량 강화 아니야? 그게 인파워먼트잖아. 키워드가 있잖아. 내가 뭐라 해서 키워드를 믿어라. 사회복지직 제자님들아, 믿어. 알았지? 키워드 쌤이 강조했어요. 자, 근데 얘는 인파워먼트는 기본적으로 강점 관점입니까? 병리 관점입니까? 당연히 강점 관점이죠. 해결 중심이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병리 관점과 문제 중심이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문제가 나왔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취약성. 문제와 취약성은 그 말이죠. 그렇죠? 안 좋은 거죠. 그거를 파악하는 걸 강조한대. 이거 프로이드잖아. 그렇지? 프로이드. 그렇지? 병리 관점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딱 보면 인파워먼트 하면 항상 강점. 이거는 병리. 왜 틀렸니? 아유, 이거 맞았으면 90점인데. 그지? 다른 것도 이제 아까 나올 건데. 자, 11번. 11번 없죠? 11번 없고. 자, 앞에 것도 별표 3개 플러스, 이것도 별표 3개 플러스. 뭐 너무 중요하죠. 인지 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일단 이건 답 먼저 볼게요. 자, 이것도 키워드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기 상황. 키워드를 믿으라고 내가 그랬잖아. 위기니까 빨리 개입해야 돼. 느긋하게 개입해야 돼. 빨리 개입해야죠. 그러니까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그렇죠? 왜? 위기 상황이니까 즉각 개입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러한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하다. 무슨 모델이 떠오릅니까? 위기 개입 모델이 떠오르죠? 이런 문제 틀렸는데 합격할까요? 보호직에서? 자, 어쨌든 키워드 얘기했어요. 자, 나머지 인지행동 모델 볼까요? 복습.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너무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다른 모델들에서도 중요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렇죠? 병리 관점 빼고 프로이드 같은 사람 빼고. 그렇지? 일반적으로 상식이야. 다음. 일정한 교육 수준 혹은 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다. 얘네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인지와 연결되는 말이죠. 그렇죠? 다음.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 사고를 수정한다. 떠오르는 학자 있어요? 비합리적 신념하면? 그렇죠. 앨리스. 또는 인지적 왜곡하면 떠오르는 사람? 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정한다. 인지를 수정하는 거죠. 잘못된 인지니까 그걸 수정하고 새로운 행동 기술을 습득한다. 인지, 행동, 모델, 키워드.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사고는 인지, 행동은 행동, 인지, 행동, 모델. 이 키워드를 봐야 돼. 문제 풀 때. 자, 틀린 사람 없는데 내가 혼자 열받았나? 자, 그다음 12번. 자,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 12번 있습니까? 있다. 우리 실강 보호직 학생이 틀린 또 한 문제네요. 왜 틀렸을까요? 아유, 환장한다. 자, 호남은 도대체 몇 번을 했습니까? 몇 번을 했냐고. 극과 극의 두 모형을 합쳤다. 합쳤으니까 혼합. 그래서 종합적 합리성. 혼합. 종합적 합리성. 극과 극은 무슨 모델과 무슨 모델입니까? 합리 모형, 합리 모델, 점증 모형, 점증 모델이죠? 근데 여기 합리 모형하고 얘가 나왔잖아요. 만족 모형이. 화내지 말자. 자,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을 합쳤죠? 서로 반대를 합쳤잖아. 그지?
너무 이상주의적인 합리 모형과 또 매우 현실주의적인 점증 모형을 합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이거는 이 학생이 틀려서 이 학생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지만 이거를 맞은 학생들은 1번에서 아싸 시간 아꼈어. 아까 그 문제처럼. 그리고서는 얘네들은 읽지 않아요. 알았죠? 자, 옳은 거 볼게요. 점증 모형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죠. 왜? 점증 모형에서 강조하는 게 정치적 합리성이었습니다. 맞죠? 정치적 합리성. 그러면 약자에게 유리할까? 강자에게 유리할까? 강자에게 유리하죠. 그렇죠. 강자에게 유리하죠. 당연한 거죠. 기득권층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강자죠. 그 얘기고. 그 다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 합리 모형은 비현실적인 정책 결정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죠. 왜? 너무 이상주의적이니까. 다음 쓰레기통 모형의 키워드는 뭐였죠? 조직화된 무질서 또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였죠. 그렇죠? 조직화된 무질서 내지는 조직화된 무정부 요거였고 그 안에서 정책에 필요한 몇 가지 흐름 키워드죠. 그 다음에 우연이죠. 우연히 통 안에 들어와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키워드 공부를 또 했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3번 발달사 문제죠.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별표 3개 플러스 아까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반드시 연도 외우라 그랬어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환경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된 거 발달사 출제 비중 1위죠. 발달사 출제 비중 1위. 몇 년도? 2007년도고 이거는 제가 시행연도도 외우라 그랬죠? 2008년에 시행됐다. 재정연도와 시행연도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개정입법은 몇 년도였죠? 97년이었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개정은 1997년 개정이라고 그랬고 이 내용 다 외웠잖아요. 복습해야죠. 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됐고 또 개인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시설을 설치할 때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시설 설치 방해 금지 조항도 들어왔고 또 시설 평가 제도도 들어왔고 그리고 또 모두 들어왔어요. 1급 국가시험도 들어왔죠. 97년도 개정입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지직 학생들 때문에 복습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통망. 와 징그럽죠. 사통망 2010년이죠. 2010년 징그럽습니다. 자, 지자체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복지계획이면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인데 몇 년도 개정입니까? 2003년도 개정이죠. 그렇죠? 제가 이거는 역사인데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삭제가 됐잖아요. 2014년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2014년에 제정되고 2015년에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변경됐다 그랬죠? 그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얘가 삭제됐지만 중요한 역사니까 외워야 한다 그랬죠. 평상시에 내가 외우라고 그렇게 했잖아. 휴먼 별표 3개 플러스를 틀리면 인간이냐? 안 돼, 안 돼.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가도신. 자, 아동복지 파트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이론이라고 했고요. 카도시는 기능에 따라서 아동복지 서비스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지지, 보충, 대리 나눴죠. 자, 사회복지직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면 지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지라는 거는요, 부모의 역할을 일부이든 전체이든 잠깐이든 영원이든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기능이 없지요. 그냥 외부의 도움만 받는 거죠. 외부의 도움을 받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부모 상담, 아동 상담과 같은 상담이 있고요. 상담 서비스, 또 가르치는 게 뭡니까? 교육 있죠. 그래서 상담, 교육 나왔다. 그러면은 지지적 서비스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족 치료. 가족은 그대로 있으면서 외부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정신건강. 가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다. 상담, 교육, 가족치료, 정신건강. 얼마나 많이 했니 진짜. 그 다음 보충이라는 거는 대행 기능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 대행 어디까지나 일부고 일시적인 대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충이라는 거는 부모의 역할을 보충이 뭐야? 채워주는 거지. 그렇지? 채워주는 게 보충이잖아요. 부모가 없거나 또는 부모가 역할을 불충족스럽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일반적인 보충족 서비스가 바로 뭡니까? 어린이집이잖아요. 보육, 어린이집.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거. 일과 시간에 장애 아동을 케어해 주는 게 뭡니까? 장애 아동 주간보호 서비스죠. 그렇죠? 그 외에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건 뭡니까? 경제적 보충은 소득 유지, 소득 보조, 공공부조 말하는 거죠. 공공부조. 네. 그 다음에 부모가 애를 학대했다. 애 격리시키죠. 그렇죠? 강제보호. 또 훈련받은 홈메이커, 훈련받은 가정봉사원이 가정에 가서 일시적으로 엄마 아빠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건 뭡니까? 가정봉사, 가사조력, 홈메이커 서비스죠. 다 한 거야 지금 이게. 그 다음 얘는 이름이 대리잖아. 그쵸? 얘는 엄마 아빠 역할을 전면 대행하는 거죠. 그쵸? 완전히 다. 다만 일시적인 대행도 있을 수 있고 또는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구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였지. 일시적인 전면 대행은 뭐죠? 가정위탁이죠. 가정위탁은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일정 기간이라는 거는 원래의 가정인 친가정이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거였고. 그 다음 또는은 뭐였어요? 또는은 뭐냐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는 대리적 서비스는 뭐가 있죠? 시설, 입양 죽으려고. 자, 시설보호, 생활시설이죠. 생활시설은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꽉 찰 때까지 있으면 영구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는으로 외워라 했고, 그 다음에 영구적인 건 뭡니까? 이게 입양이지, 그렇지? 이게 입양이지, 입양이지. 잘못 말했지, 그렇지? 그래. 내년에 시험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먼 거 같지? 내년 금방 온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적 서비스 중에서 입양이랑 가정이 딱 두 개를 묶어 놓은 게 4번이죠. 상담하고 가족 치료는 뭡니까? 지지적 서비스죠. 보육은 뭡니까? 보충적 서비스죠. 지금 사회복지직 시험만 없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이론 설명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사회복지 2년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해설에다가 조지와 윌딩을 와일딩? 이거 오타라고 해놨는데 뭐 꼭 오타는 아니고 이거를 와일딩이라고 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조지와 와일딩으로 시험에 나온 거는 역사상 최초입니다. 최초. 재밌어요. 예전에 에스핑 안데르센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웃겼었거든요. 근데 왜 발음은 편한 대로 하면 프로이트 땡기는 대로 하세요. 출제위원 마음이에요. 뭐 티트머스, 티트무스. 출제위원 마음입니다. 출제위원 마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조지와 윌딩의 반집합주의 있죠. 이게 6분법 가면은 신우파 아닙니까?
이 반집합주의와 신우파의 3대 가치를 도대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한 게 14번, 15번까지 쭉 한 게 도대체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근데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많이 내가 강조하고 반복했냐고. 3대 가치 외우라 그랬잖아. 반집합주의의 3대 가치와 그 다음 좌파의 공통된 3대 가치가 정반대다. 자, 지금 공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집. 자, 신우파의 3대 가치가 뭐였어요? 자유,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 다음에 불평등이었죠. 그 다음 좌파의 공통된 3대 가치, 뭐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또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모델, 이런 좌파의 공통된 3대 가치는 뭐였죠? 평등, 자유, 우애였죠. 그래서 얘네가 알고 보면 정반대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소극적 개념의 자유고 이 자유는 적극적 개념의 자유니까 반대. 여기는 평등, 여기는 불평등이니까 반대. 개인주의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우애는 뭐예요? 어려운 이웃들도 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죠? 반대. 그러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1번에서 반집합주의는 자유, 불평등, 개인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다. 그러면 맞았잖아. 너무 확실하잖아. 선생님이 더럽게 많이 강조한 거잖아. 그러면 역시 이것도 1번 보고 넘어갔냐는 거야. 시간 관리 했냐라는 거야. 문풀할 때 얼마나 연습을 시킵니까? 자, 나머지 틀린 거 봅시다. 미실화의 다원적, 분화적 복지효과 있죠. 미실화는 이분법이었어요. 미실화, 다 줘, 다 줘. 다는 다원적, 다원주의적, 그죠? 조는 뭐예요? 조합주의, 통합, 조합, 그쵸? 그럼 다원하고 조합 중에서 사회복지와 경제를 합쳐서 보는 건 뭐겠습니까? 조합, 통합이겠지. 그렇게 이해시켰잖아 내가. 단어가 키워드, 와씨 환장하겠다. 키워드. 여기는 다원도 있고 분화, 힌트가 나눴잖아. 경제와 복지를 나눠서 보면은 뭘 강조해? 경제를 강조하지. 복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윌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모형과 일맥상통한다고 했지요. 근데 내용 보세요. 정부, 고용주, 근로자가 협력한대. 협력, 상호 협력. 통합이네. 그죠? 여기 써있네. 또 통합되는, 키워드. 자, 그 다음 티트모스는 3가지 3분법이죠.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법에 하나를 추가했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였죠? 산업적, 업적 달성, 산업적, 업적 수행, 산업적, 업적 성취.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일을 해서 얼마나 업무 달성, 업무 성취를 했냐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티트머스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법에다가 하나를 추가한 거다. 그 내용이 뭐가 제일 중요하겠니? 티트머스가 추가한 게 중요하겠지. 그치? 그 걔를 공부하라 그랬잖아. 나머지는 그냥 윌렌스키와 르보랑 똑같은 걸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 재분배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모형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겠죠. 그쵸? 그치? 가장 보편주의적인 복지. 요거겠죠? 근데 내용 보세요. 내용. 국가의 복지 제공의 정도가 개인의 시장 기여도에 따라 달라야 한다. 시장이 뭐야? 산업이지. 그쵸? 거기서 기여를 얼마나 했냐? 업적이지. 그치? 이게 뭐야?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이지. 그 얘기고. 자, 퍼니스와 틸튼도 3분법이죠. 적극 보장하라. 사복과와의 미팅을. 적극적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복지가 가장 덜 발달된, 그렇죠? 복지가 가장 덜 발달된 나라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정부의 개입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와우, 이건 복지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복지가 너무 발달된 거 아니야?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는데 목적이, 와, 복지가 제일 발달된 거는 무슨 국가입니까? 사회 복지 국가죠.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 그렇죠? 아, 지금까지 틀릴 문제가 있어? 내 수업 들은 학생들아, 틀릴 문제 있어? 환장하겠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조사론 문제입니다. 볼까요? 우리 실강들은 학생이 틀렸네요. 제가 수업할 때 그랬어요. 최근 들어서 보호직 시험에서 조사론의 출제 비중이 더 높아졌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매년 평균 한 문제인데, 평균이 기가 막히게 한 문제인데, 보호직은 최근에 두 문제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다. 최근에 두 문제 나온 게, 보호직이 조사론이 더 중요해졌다. 몇 번 얘기했니 도대체? 아까 지금 조사 과정하고 지금 이거하고 두 문제 또 나왔잖아. 또 두 문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험 설계는 우리가 되게 재밌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암기 도우미만 써도 되는 거 아니니? 자, 순수 실험 설계 뭐 있어? 솔로몬, 사집, 가요. 전후를 비교해보니 후가 간단하네. 이 다섯 가지는 순수 실험 설계고, 순수 실험 설계는 실험 조건을 다 갖췄어, 덜 갖췄어? 다 갖췄지. 그렇지? 그게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죠. 실험 조건을 다 갖췄다라는 거는 대상 집단을 배치할 때 무작위로 합니까? 임의적으로 합니까? 무작위로 하죠. 그렇죠? 무작위로 하죠. 그다음 유사 실험 설계 있었죠? 유준반의 비단복. 그렇죠? 유사 실험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하고 딱 한 가지만 조건이 달랐어. 그렇죠? 그렇죠.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는다. 즉 임의적으로 배치, 할당한다. 이랬죠. 그렇죠? 유일한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원시 전선 일사단 정비였죠. 그럼 원시 실험 설계는 실험 조건을 더 못 갖췄겠죠. 그럼 두말할 나위 없이 대상을 배치할 때 임의적으로 배치하겠죠. 무작위 배치 당연히 안 하는 거지, 당연히. 자, 이게 기본이잖아. 기본. 자, 통제 집단 사후 조사. 여기서는 또 디자인을 갖다가 설계라고 안 하고 조사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것도 출제자 마음이고, 중요한 건 사후 조사니까 사전 검사 한 거야, 안 한 거야? 사후 조사니까 사전 검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사전 사후가 아니라 그냥 사후만 나왔잖아. 키워드 단어에 써 있잖아. 사후 조사만 했다고 써 있잖아. 키워드. 그러니까 80 맞는 거야, 이 새끼. 한장하겠다. 남자 제자입니다. 엄청 친한 제자니까 이렇게 욕도 하는 거예요. 자, 사후 조사 내년에 보호직 붙을 거예요. 자, 사후 조사. 그럼 사전 검사 안 한 거잖아. 이름에 써 있잖아. 이름에 어쩌라고? 이름에 써 있는데. 그랬을 때 사전 검사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조사 설계다. 맞네. 그래 배제하려고 사전 검사 안 했잖아. 그치? 참. 옳은 말씀이시고. 자, 솔로몬 사집단 뭐예요? 가장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가장 높죠. 단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지만 실용적이지 않은 조사 설계다. 비용은 엄청 들어가고 시간도 엄청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뭐 그렇다고 했고요. 그다음 시계열 조사입니다. 그러면 유준반의 비단복에서 유사실험 설계 중에 비단복이 있어요. 근데 단순 시계열도 있고 복은 복수 시계열도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앞에 단순 시계열인지 복수 시계열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계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통제 집단 없이 한 집단을 선택해서, 그러면 통제 집단이 없으니까 집단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걸 우리는 단일 집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시계열 이퀄 단일 집단 시계열이죠. 그렇죠? 실험 집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였죠? 집단은 한 개지만 사전 검사도 여러 번, 사후 검사도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열.
그치? 예, 시계열 이거였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단순인지 복수인지를 말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뭐지 왜냐면 시계열 중에는 집단이 두 개인 것도 있고 하나인 것도 있는데 뭐지 그럴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4번을 봐야 되잖아. 4번을 보는데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조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시 전선 일사단 정비에서 일사단 1회 사례 연구, 1회 사례 연구 있죠. 그 다음에 단이 있고 정태적 집단 비교설계가 있죠. 정태적 집단 비교설계 요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원시 전선 일사단 정비인데 단이 나왔으면 얘는 무슨 설계야? 원시 실험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 그럼 실험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집단을 배치할 때 구성원 실험 대상자들을 배치할 때 무작위 배치하지 않고 그렇죠? 임의적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기본이잖아요. 너무 기본. 그래서 여기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아싸 그지? 아싸 하고 답 나오는 문제입니다. 솔로몬, 사집, 가요, 전우를 비교해 보니 후가 간단하네. 걔네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위를 보는 순간 아싸 틀렸다. 그래서 아이고 야 너 때문에 잠깐 내가 고민했는데 확실하게 고맙다. 땡큐 이러고 가는 거라고 이게. 자, 그나마 20문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수험생들이 그 시험 현장에서 잠깐 후달렸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잠깐 3번에서. 하지만 4번을 보는 순간 아싸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17번은 그동안 내용이 전혀 출제되지 않은 그런 법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맞았을까? 왜 맞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뭐야? 법령 꿀팁 때문이지. 그렇지? 우리는 빈출 법령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기타 출제 예상 법령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기타 출제 예상 법령은 법령 특강할 때 따로 조문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로만 했어요. 그렇죠? 그 문제를 적용하면서 제가 뭘 적용하라고 했습니까? 법령 꿀팁을 적용해라. 이거죠. 법령 꿀팁을 외워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잠깐 당황할 수 있어. 왜? 생소하니까. 근데 읽으면서 뭔가 법령 꿀팁 적용하니까 답은 쉽게 나오는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어디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입니까? 시도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이런 곳에 있겠죠? 그 정관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는 거야. 왜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돼? 시도인데. 이것도 법령 꿀팁이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을 할 때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만들 때 시도지사한테 허가 받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시도지사의 또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시도지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죠. 그렇죠? 허가의 주체도 시도지사, 인가의 주체도 시도지사, 보고를 받는 주체도 시도지사. 너무 당연한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 그렇죠? 자, 사회복지시설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을 국가나 지자체 외의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누구에게 뭘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죠. 그러면 시설을 설치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했거든요. 그걸 수리해줬거든요. 시설을 운영하거든요. 운영하다가 내가 좀 쉬고 싶어. 시설의 휴지.
쉬었다가 다시 하고 싶어. 재개. 재개. 또는 시설을 없애고 싶어. 시설의 폐지. 그러면 휴지 신고, 재개 신고, 폐지 신고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거지. 설치할 때. 오케이? 오케이? 뭔 일이 있어서 보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보고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게 어렵냐? 만약에 중앙이면, 자, 중앙 중에서 우리 뭐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얘는 한국이니까 이거는 중앙협의회죠. 그럼 중앙협의회는 누구한테 허가받고 인가받고 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 왜? 중앙이니까. 또 중앙 중에 중요한 건 또 뭐 있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이제 인가받거나 허가받거나 그런다. 그럼 그것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 왜? 중앙이니까. 중앙이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이거를 우리가 법령 꿀팁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냐고. 얼마나 많이. 그 다음 또 하나 꿀팁이 여기 쫙쫙쫙 깔려 있어. 봐봐.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좋은 말? 옳은 말. 좋은 말이잖아. 좋은 말이면 옳은 말이라고 했죠. 이거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 이것도 수십 번이 아닐 것 같아. 적어도 100번 이상은 했을 것 같아. 좋은 말, 옳은 말. 또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오? 좋은 말, 옳은 말? 그럴 수 있다. 어쩌라고. 다음.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공백이 발생했을 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좋죠.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니? 나쁜 거니 얘네들이? 참 한장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생소하게 나와도 이 100점 못 맞은 이 두 남자들이 우리 남자 제자들이 이 문제를 안 틀었잖아. 왜? 법령 꿀팁. 어쌤의 그 법령 꿀팁을 적용했으니까.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다. 근데 대체로 조금만 강조해주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지겹게 강조해준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18번 가볼게요. 자, 18번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관련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 오늘 휴먼 조교 1일차인 조교가 이거 다 틀렸어요. 80점. 자, 쪼르륵 틀렸습니다. 잘 봐줘야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근데 사회보험의 재원은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한대요. 자,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이 뭐예요? 보험료잖아. 사회보험료. 그렇죠? 네. 다만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써 있죠. 그렇죠? 국가가 일부를. 그렇지? 자, 그 사회보험의 재원은 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용자, 고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들이 부담하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보험료라고 한다. 표정 보니까 1번으로 해서 틀렸나 본데? 저희 조교가 이걸로 틀렸답니다, 지금. 와, 진짜 한 대 맞을래? 와. 자, 이걸 틀리려면 이래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자마자 이럽니다. 자, 일반 조세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공공부조화 사회수당이 있죠. 그렇죠? 공공부조화 사회수당. 다음 정답. 산재보험에서 적용 대상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죠.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 자,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누가 책임져? 사업주가. 사용자, 사업주가 책임지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는 누가 전액을 다 내? 사용자, 사업주가. 그렇죠? 지금 어이가 없어서 지 혼자 웃고 있어요. 우리 조교가. 어이가 없어서. 너무 쉽잖아. 이거 어떻게 틀리냐.
정답 나왔어요. 자, 틀린 거. 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자, 2014년까지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는 절대 빈곤 개념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물론 뭐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2014년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아주 중요한 개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이거 발달사 필수 암기사항이죠. 2015년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맞춤형 급여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죠?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상대적 빈곤 개념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OECD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대적 빈곤 개념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15년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다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이거는 이론 수업 첫날부터 해가지고 수도 없이 반복했지. 자,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6개의 정의를 외우십시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7개의 정의를 외우십시오. 걔네들을 서로 바꿔치기 합니다 라고 했지. 외웠잖아.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 6개에 뭐가 있었어?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그 사회서비스를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랬죠? 매우 광의적인 개념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가면은 7개의 정의가 있었죠. 그렇죠? 뭐가 있었어요? 사회복지 사업, 지역 사회복지,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관, 그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그 다음 보건의료 서비스. 그렇죠? 7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사회보장기본법 걔네들의 정의를 섞어낸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우리 지금 조교, 우리 조교는 이걸로 틀었다니까 뭐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것도 아니지 뭐. 자, 쌤이 말해주는 출제 포인트. 지겹지 않니? 출제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키워드. 외우라는 걸 외워야죠. 선생님이 외우라는 걸 안 외우는 게 수험생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자, 19번. 자, WHO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장애 분류 체계입니다. 3가지였죠. ICIDH 1이 있었고요. 2가 있었고요. 최근에 나온 게 ICF였어요. 그렇죠? ICF의 F가 뭡니까? F. 기능이잖아. 그치? 펑셔닝. 그치? 기능. 이게 키워드였죠. 기능. 자, 이 순서는 맞았고, 그 다음에 ICF는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과, 그러니까 개인도 보고 환경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능과 F와 장애를 설명한다. 자, 제가 교재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라 그랬어요. 이론서에 제가 어떻게 체크되었나. 다 읽을 필요 없다. 요거랑 요거만 봐라 라고 했죠. 아까 방침관리기획 뭐라 그랬어요? PDCA만 외워. PDCA 나오면 방침관리기획 그것만 외워.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요 기능하고 뭐 외우라 그랬어요? 이 ICF는 최근 거니까 가장 광범위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분류 체계다. 이거 2개만 외우라 그랬죠. 키워드. 뭘로 해서 틀렸어? 이걸로 틀렸어? 야, 임페어먼트하고 디서빌리티하고 핸디캡을 모르냐? 칠판에 제가 써놓고 설명하잖아요. 1차 장애, 임페어먼트. 걔를 뭐 손상, 손실, 손상, 손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디서빌리티, 여기서 뭐 기능인데 능력, 기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분류 핸디캡을 사회적 장애라고도 하고 3차 장애, 1차 장애, 2차 장애, 3차 장애 이 분류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ICIDHE라고 했는데 이게 ICF였다. F였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적용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겠고. 자, 라스트 20번입니다. 자, 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만을 모두 고른 겁니다. 제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을 공부할 때 이랬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와 그 다음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너무 많아서 오히려 편하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상식이다. 다만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애들이 있다. 예. 그게 뭐라 그랬죠? 종교 쪽. 그렇죠? 우리 뭐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등 그러한 종교 단체. 그렇죠? 없다. 어디에도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신고를 받는 주체가 노인학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아동학대는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범죄는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죠. 장애인은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이죠. 여기에 공통으로 수사기관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에 경찰은 없다 라고 했죠. 이거는 공통. 근데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가장 개수가 적어. 근데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다문화 가족이든 뭐든지 간에 있어. 그 119는 이제 동네 북이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있는데 이거를 외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힌트를 줬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있는데 노인학대 쪽에는 없는 게 있어. 그래서 보통 가정폭력 쪽 시설 있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들 있죠. 보통 들어가고 보통은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 그 다음 또 뭐가 없었냐면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있죠. 이 일반적으로 있거든요. 있어. 근데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없고 얘네들은 노인이나 뭐 아동학대 쪽에는 있는데 노인복지법에는 이게 없다. 그럼 이게 지금 저기 있어요? 성매매 피해자 위한 시설과 정신건강 쪽 여기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다 맞는 거지 뭐. 이 법령 꿀팁을 배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적용을 해야죠. 시험장에서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지? 문제 보다가 잠깐 막히면 그때 100점 맞는 학생들은 다 그런다는 거야. 선생님 뭐라고 해? 이때 선생님 목소리, 그 선생님 막 강조했던 게 들린다는 거잖아. 들린다. 고득점 맞은 사람들이 다 그래.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 문제 한번 다 봤죠? 100점 충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공부들을 안 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평상시 모의고사 점수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상위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점수로 장학금 못 줬어요. 그냥 등수로 줬지. 등수로. 근데 요새는 점수로 주는데도 너무 못하니까 내가 지금 오죽하면 70점 이상까지도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안 하니까. 또 승질난다. 자, 이래서 우리 사회복직을 위해서 또 이제 고득점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6월에 사회복직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고득점 동형모의고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는 최소 85점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고득점 이벤트를 올해부터 85점 이상으로 상향시켰죠. 원래 예전 같으면 저는 85점은 점수를 치지도 않았어요. 다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너무나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80점 이상을 장학금을 이제 주다가 이제 85점으로 높인 거죠. 자, 그래서 고득점 이벤트에 참여하려면은 85점 이상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사회복지학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까 되겠습니다. 그 보호직 시험에서 사회복지학을 80점 내외로 받았는데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6월에 사회복직 때 95점, 100점 받아가지고 합격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제자들이 매년 다수 배출되어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4월 30일에 이제 개강을 해서 7주 동안 할 거예요. 매주 수요일에 출주를 할 거고요. 수업 시간은 뭐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1교시는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시간 재고. 시간 재는데 예전에 우리 사회복지학의 고수들, 사회복지학을 전략 과목으로 했던 제자들이 많던 그런 때에는 제가 40문제를 20분에 다 풀고 마킹까지 완료하도록 시켰습니다. 근데 그놈의 말도 안 되는 선택 과목 제도가 9년 동안 유지되면서 계속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제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22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다시 비정상의 재정상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기론을 잣같이 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실력이 낮으니까 그래서 24분으로 할 겁니다. 알았죠? 40문제를 24분 동안 다 풀고 마킹까지. 알았죠? 실제 시험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가지고 10분 넘게 푸는 건 안 돼요. 국어 영어가 물론 많이 쉽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교시에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정답지하고 해설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특별히 나눠드립니다. 해설지 원래 안 나눠줘요 제가. 특별히 정답지 플러스 제가 정성스럽게 편집한 해설지까지 나눠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1회차 해설, 2회차 해설, 그러면 총 3교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7주간 진행을 해서 총 280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앞에 이제 3주간은 이제 최신 방문각 전국 모의고사 해설을 더 최신 버전으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이 적용되는 이제 나머지 4주차는 그 외에 또 제가 또 새롭게 출제를 해가지고 2회분씩 총 8회분 160문제를 또 추가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요번에 이제 실강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요번에 새로 나온 동기부여 노트가 있습니다. 요번에 업그레이드된 동기부여 노트,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구 용품들을 드릴 겁니다. 다양한 용품들을 드릴 거고요. 요거 이제 이 중에서 컴퓨터용 사인펜 이거 받으시면 요거 가지고 이제 6월에 시험장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휴먼 장학생은 이제 금년부터 제가 완화시켰죠. 그래서 70점 이상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이렇게 쭉 갈 거고요. 80점 이상이면은 연번이 있는 상장까지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호직 시험 끝나고 지금 사회복지학 수업이 없는데 고득점 동형태까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있으냐,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 수험생이라면 적어도 과목별로 기출문제집은 다 완파해야죠. 그렇죠? 열심히 했든 덜 열심히 했든지 간에 과목별로 기출문제집도 안 본 수험생이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출문제집은 공부를 했거나 현재 하고 있거나 그러겠죠. 그렇죠? 이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번에 보호직 시험을 기준으로 내가 좀 기본 실력이 괜찮네. 요번에 나 90점 이상 나왔어. 아까 이제 100점 맞은 학생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직 때 잘 봤다고 해서 6월에 무조건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시험은 더 떨려요. 긴장이 더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90점 이상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하십시오. 제가 조언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뭘 돌리든 돌리세요. 그 다음
기본 실력이 그냥 보통이다. 요번에 보호직 기준으로 한 80점에서 85점 나왔다. 그러면 알아서 반복하되, 알아서 회독을 반복하되 필요에 따라서 인강을 돌리세요. 예, 인강을 뭐 이 정도 실력이면 제 생각에는 뭐 핵심 요약이나 뭐 기출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단원별 문풀이나 모의고사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중에 안 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한 번 더 돌려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실력이 미흡하다. 난 이번에 보호직 기준으로 80점도 못 맞았다. 그러면 진짜 너무 공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론 강의, 작년 7, 8월에 했던 이론 강의 있죠. 기본기가 너무 약한 거잖아요. 기본기가 너무 약하니까 작년에 촬영한 그 이론 강의를 1.5배속 이상으로 한 번 더 듣거나 진짜로 안 들었으면 새로 듣거나, 한 번 들었던 사람이면 다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빠른 배속으로 돌리세요. 그럼 이 안에도 또 OX가 있거든요. 그럼 OX를 잘 보기 위해서 복습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고, 그리고 나서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점수를 보겠죠. 그렇게 해서 동영 모의고사가 개강된 이후에는 핵심 요약 노트를 매주 회독하면서 매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회독을 할 때마다 머리에 저장되는 양이 늘겠죠. 양이 느니까 본인의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기대한 거 이상으로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빈틈을 찾아 드릴 거고, 그걸 찾았을 때 본인들이 얼마나 채우는가의 싸움인데, 적어도 사회복지학 개론이 고득점 전략 과목이라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잘하셔야죠. 잘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강의 세부 일정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1, 2회 모의고사 보고 해설, 3, 4회 모의고사 보고 해설. 근데 마킹 포함해서 24분으로 선생님이 대폭 늘려놨다. 그래서 요 설명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해놨고요. 당연히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을 모두 당연히 반영할 거고요. 그래서 쭉 가겠죠? 쭉 가고 마지막에 7주차 우리 6월 11일 때 이제 마지막 13, 14회를 보고 나서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학생 시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설을 하고, 요 날은 제가 특별히 장학생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도 제가 할 생각입니다. 저녁 식사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 사회복지직에서 고득점 받고 평균 점수를 끌어올려서 합격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사회복지학이 전략 과목이 아니면 뭐 우리 보호직 학생들처럼 다른 4과목 잘하시면 되는데, 만약 사회복지학 개론이 전략 과목이라면 남은 기간 잘하셔가지고 적어도예요. 적어도 상위 10% 안으로는 들어가셔야죠. 적어도요. 적어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언과 잔소리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